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 매거진쇼 프레스룸 라이브의 구경호입니다. 오늘도 저희가 준비한 주요 뉴스부터 힘차게 시작합니다.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민주당 진겨훈 후보가 국민의힘 김태후 후보를 17%포인트 두 자릿수 격차로 누르고 당선됐습니다. 김기현, 이재명 여야 당대표는 희비가 교차하고 있는 가운데 검찰은 조금 전 백현동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자세히 살펴봅니다. 팔레스타인 하마스와 이스라엘 간 교전에 따른 양측 사망자가 2,300명을 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악마의 무기 백린탄 사용 논란, 주변국 확정 가능성에 대한 우려, 현지 연결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항저우 아시안게임 여자 탁구에서 21년 만에 금메달과 함께 전 종목 메달을 따고 돌아온 삐아기 신유빈 선수가 저희 프레스룸 라이브에 직접 출연합니다. 궁금한 점들 들어보겠습니다. 잠시 뒤 오늘의 가장 궁금한 뉴스 5 궁금으로 프레스룸 라이브 시작하겠습니다. 네, 프레스룸 라이브는 유튜브로도 함께 시청할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 댓글로 많이 의견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본거지인 가자 지구를 향한 공격 수위를 높여가고 있는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지상군이 곧 투입할 거라는 관측도 나오는데 저희 MBN 장가희 기자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자, 현재 양측의 민간인 사망자가 2,300명이 넘었습니다. 하마스가 영유아 그리고 노인까지 무차별적으로 학살하고 있다는 외신 보도가 잇따르고 있는데 충격적인 상황입니다. 잠깐 정리 좀 해볼까요? 네, 우선 이스라엘이 하마스의 집단 습격을 당했습니다. 하마스 무장대원 70명의 습격을 받은 이스라엘 집단 농장이 언론에 공개가 됐는데요. 이곳에서 발견된 아기 시신만 49로 알려졌습니다. 뿐만 아니고요. 이 하마스는 어린이부터 80대 할머니까지 150명가량을 인질로 끌고 갔는데요. 이스라엘 어린이가 하마스 대원 자녀들로 보이는 아이들에게 매질을 당하는 영상까지 공개가 됐습니다. 저희가 현장 목소리 준비했거든요. 들어보시죠. And I want to say something. It's not a war. It's not a battlefield. You see the babies, the mother, the fathers in their bedrooms, in their protection rooms, and how the terrorists kill them. It's not a war. It's not a battlefield. It's a massacre. It's a terror activity. في المستشفى استشهد يا جماعة. جوزي أنا بشتغل هان مع المصابين وجوزي استشهد. يا جماعة جوزي استشهد. أشهد أن لا إله إلا الله وأشهد أن محمدا رسول الله. 네, 참혹한 상황이 아닐 수 없는데 그리고 외신 보도에 따르면 이스라엘 점령군이 가자 지구의 악마의 무기라고 불리는 백린탄을 사용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거든요. 이 백린탄 너무 치명적이어서 사실 국제 무대에서는 사용이 좀 금기시돼 왔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백린탄은 인체에 닿게 되면 이 뼈와 살을 녹이고 끈적끈적하게 달라붙어서 인간이 만든 최악의 무기다 이렇게 불리는데요. 네. 국제 협약에 따르면 주거 지역 또 민간인 밀집 시설에서 사용 금지됩니다. 이스라엘군은 백린탄을 사용했는지에 대해 아직은 별도의 입장은 내놓지 않았습니다. 그렇군요. 또 이스라엘은 하마스의 근거지인 가자 지구 전면 봉쇄에 들어갔습니다. 이에 따라 가자 지구 민간인에 대한 인도주의적 위기가 좀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마스에 대한 보복의 하나로 가자 지구를 전면 봉쇄하는 작전, 그러니까 전기, 수도, 연료, 식료품을 차단하는 이 고사 작전을 진행 중입니다. 네. 이 보복이 계속 가해지면서 민간인 피해만 눈덩이처럼 커지는 겁니다. 들어보겠습니다. فلسطين في قطاع غزة في المآوي تعاتل وكالة الغوث وتشغيل لاجئين مش موفر لا مية ولا كهرب ولا حياة. الحقونا يا اهل الضفه، الحقونا يا اهل رام الله، الحقونا يا اهل الاردن، الحقونا يا السعوديه، وعن الله تقفوا معانا، متنا احنا يا ناس الحلال، الحقونا تدمرنا. 네, 이런 가운데 이스라엘이 지상군 투입하기 좀 임박했다는 관측까지 지금 나오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 이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와 교전에 동원될 예비군을 지금 모집을 하고 있는데요. 95세 노인 또
아버지와 아들 등이 전쟁터로 향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동원된 예비군만 36만 명에 달합니다. 36만 명. 그런데 왜 이렇게 예비군을 모으냐 말이 많은데 사실 말이 예비군이지 현역보다 전투 경험도 많고 또 숙련도도 높은 핵심 전력이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이뿐만 아니라 이제 이스라엘군이 레바논 공습에 나서면서 무력 충돌이 이제 중동 전체 뭐 일부일 수도 있겠지만 여기까지도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까지 좀 나오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지도를 한번 살펴볼까요? 이스라엘에서 분쟁이 계속되는 곳이 있는데요. 바로 남서의 가자지구, 동쪽의 서안지구, 그리고 북쪽의 골란공원입니다. 골란고원인데요. 이스라엘이 아랍 세력을 몰아내고 점령을 한 곳이죠. 현재 충돌이 이스라엘 북쪽 골란고원으로 확대가 되고 있는데 무장단체 헤즈볼라 등이 레바논과 시리아에서 잇따라 이스라엘 측을 포격을 한 겁니다. 반이스라엘 세력까지 전쟁에 가세하게 되면 이 전선은 남쪽에서 북쪽까지 확대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좀 우려가 되는 상황인데 그렇다면 현재 이스라엘 현지 상황은 어떤지 최완병 이스라엘 한인회장 연결해서 직접 상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회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우선 현지 시간으로 새벽 5시쯤 됐을 텐데 이른 시간부터 연결 감사드리고요. 걱정이 많이 되실 텐데 현재 계신 곳은 어디인지 그리고 현지 상황은 좀 어떠신지요? 네, 현재 저는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지역은 상대적으로 가자 인근 지역에 비해서 좀 안전한 지역으로 구분이 되어 있었는데 네. 이번에는 이제 공습 첫날인 7일에도 한 10번 정도 사이렌이 울렸고 또 9일 아침에도 2번 정도 사이렌이 울리면서 로켓 공격이 좀 있었습니다. 현재 예루살렘은 추가 공격은 없는 상태이지만 아직까지는 이제 외출이 좀 자제하고 있고요. 네. 또 학교와 회사는 임시 휴교와 휴업을 한 상태로 지금 조용한 예루살렘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현재 안전하게 집에 머물러 있는 상태입니다. 네, 다행이고요. 말씀하신 대로 이제 예루살렘이 가자 지구로부터 한 80km 정도 좀 떨어져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교민들은 현재 이스라엘에 몇 분이 계시는지 그리고 위험 소식은 서로 잘 공유하고 계시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현재 이스라엘에는 7일 하마스가 공습을 시작한 시점으로 해서 장기 체류 중인 교민들이 대략 한 570명 정도 계셨고요. 네. 또 잠깐 여행을 목적으로 방문 중인 단기 체류자분들도 한 450명 정도 있었던 걸로 알려졌습니다. 근데 이제 공습이 시작되면서 대사관과 소통 창구를 만들기도 하고 또 교민분들은 단체 이제 대화방을 통해서 서로 좀 소통하고 있고요. 네. 현재 단기 체류자분들은 이제 대사관이 열어놓은 긴급 공지 채팅방을 통해서 신원 파악과 상황들을 수집해서 서로 수시로 공유하고 있습니다. 네, 다행입니다. 그러면 가장 좀 위험한 상황 좀 궁금한 게 가장 위험한 가자지구 근처에 머무는 교민들도 혹시 있는지 혹시 있다면 그분들 상황도 혹시 알고 계시는지요? 네네. 7일 공습이 시작된 날이 이제 토요일 유대인들의 안식일이었는데요. 네. 대부분 집에 머물러 있거나 또 유대인들은 회당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날입니다. 그러니까 이곳 한인들은 또 대부분 또 기독교인들이기 때문에 교회를 가기 위해서 준비하거나 그런 상황들일 때 이제 공습이 좀 시작이 된 거죠. 당시 가자 지역 인근 유대인 소도시에 살고 있는 한국 교민 몇 가정이 계셨는데요. 공습이 시작되면서 위험한 지역을 빠져나와서 현재는 예루살렘과 그 이제 이후에 안전한 지역에서 대피해서 현재까지 안전히 머물러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렇군요. 또 어제 단기 체류자 192명이 한국으로 무사히 귀국을 했는데 혹시 아직 남아 계신 단기 체류자가 있는 걸로 파악이 되나요? 어떤가요? 네, 공습 시작된 지난주가 이스라엘의 초막절이었고 또 한국에 또 추석이 겹치면서 네. 한국 관광객과 순례객분들 한 450명 가량이 단기 체류하고 계셨었거든요. 그렇죠. 네, 일단은 이제 현지 9일 오후에 1차로 대한항공으로 192명이 안전히 귀국을 했고요. 나머지 분들은 지금 육로인 요르단을 통해서 나가시기도 하고 또한 일정을 변경해서 인근 나라인 터키나 아랍에미레이트를 통해서 귀국편을 연결해 나가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래도 아직 남아있는 단기 체류자분들이 좀 계시는데 네. 수시로 지금 대사관과 정보들을 공유하고 안전히 나갈 수 있는 방법들을 지금 모색하고 있습니다. 네.
모두 안전하시길 바라겠고요. 또 지금 현지에서는 아이들에게 SNS 같은 소셜 미디어를 보지 않게끔 휴대전화 단속을 해달라는 지침도 내려왔다고 하더라고요. 이건 사실인가요? 네네. 이번 사태를 좀 대하는 유대인들이 가장 걱정하는 것이 이미 너무 많은 1,000명 이상의 사망자가 났고 또 인질로 잡혀간 사람들이 그런데 150명가량 되다 보니까 당시 이제 상황을 찍은 잔인한 영상이나 또한 진위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가짜 영상들이 SNS를 통해서 지금 계속 확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통해서 피해자 가족에게는 더 큰 상처가 될 수 있고 또한 이 영상이 어린아이부터 청소년까지 미성년자들에게 무분별하게 확산되는 것을 염려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한 영상을 통해서 해킹되는 사례도 있어서 현재 학교나 뉴스에서 검증되지 않은 영상이나 링크를 조심하라고 하는 경고문들을 계속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요. 지금 현지에서 좀 가장 필요한 게 있거나 중요하다고 생각하신 게 있다면요? 물론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직까지는 이스라엘 내에서도 아주 큰 동요가 있지는 않은데 먼저는 단기 체류자분들이 이제 안전히 귀국하고 또한 이곳에 아직 남아있는 또 교민들도 대사관과 소통하며 정부의 지침을 잘 따라 움직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지침과 안전 공지를 신속히 공유하고 개인의 행동이 아닌 함께 책임감 있는 행동을 우리가 결정하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안전하시길 바라겠고요. 이른 아침부터 연락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안전히 계시길 바라겠습니다. 네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프레스룸 라이브 픽의 한혜원입니다. 먼저 첫 번째 픽입니다. 최근 가수 이명웅의 뜨거운 인기와 팬심을 이용한 암표 사기 사건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95년생인 임모 씨는 온라인 등에서 웃돈을 받고 이명웅의 콘서트표를 판다고 속인 뒤 약 400명을 상대로 7천만 원 이상의 금액을 가로챘는데요. 임 씨는 본인의 신분증과 계좌번호를 제시하고 피해자가 금액을 송금하면 그대로 잠적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질러 온 걸로 파악됐습니다. 이렇듯 이명웅의 인기를 악용한 범죄 사례가 잇따르는 와중에 가수 이명웅은 계속되는 기부로 선한 영향력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11일 한국소아암재단은 이명웅이 선한스타 가왕전 상금 200만 원을 소아암 등 환아들의 치료비로 기부했다고 밝혔습니다. 호주로 수출하는 합판 속에 담배를 숨겨 수입 담배 80만 갑을 밀수출하려던 조직이 적발됐습니다. 일당은 80만 갑 중 40만 갑 이상을 호주로 밀수출했는데 수송 중에 국내에 남겨둔 40만 갑이 세관에 적발되는 바람에 범행에 실패했습니다. 이 밀수 조직의 총책은 3년 전 역대 최대인 566억 원 규모의 담배 밀수 사건으로 지명수배됐는데요. 또 범행을 저지르다 덜미가 잡힌 겁니다. 세관은 총책인 50대 남성 등 3명을 구속하고 수입 담배의 국내 반입 경로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대전의 한 고등학교에서 담임교사가 고3 학생을 폭행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담임교사는 지난 8월 학교 복도에서 해당 학생의 목을 조르고 뺨을 2차례 때린 혐의를 받습니다. 이 폭행은 학생이 8분 정도 지각을 했고 이를 지적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걸로 전해졌는데요. 대전교육청은 학생에 대한 보호 조치를 지시했지만 해당 교사는 별다른 제재 없이 여전히 해당 학생의 담임을 맡고 있습니다. 경찰은 CCTV 영상을 통해 폭행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 교사를 검찰에 송치할 방침입니다. 음주운전으로 60대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40대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피해 행인은 손수레를 끌고 가던 중 변을 당했는데요. 사고가 난 곳은 고속도로와 인근 주택가 사이로 인도와 차도의 구분 없이 차량과 행인이 함께 다니는 일방통행도로였던 걸로 알려졌습니다. 여성 운전자는 사고 직후 사람을 치었다며 112에 직접 신고했는데요. 당시 운전자는 만취 상태로 경찰 조사에서도 횡설수설하는 모습을 보이며 제대로 진술조차 하지 못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운전자를 다시 불러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라네요. 지금까지 라이브픽이었습니다. 새로운 방송의
미래와 발전을 저 진교훈을 선택해 주신 것에 대해 먼저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간의 부정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1분 1초라도 아껴가면서 강서의 부정을 정상화시키겠습니다. 저를 지지해 주신 분들의 성원에 화답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강서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들어 더욱 겸손하게 낮은 자세로 임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핫한 이슈를 다루는 이슈집. 어젯밤부터 아침까지 나온 정치권 소식 두루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장가 기자. 먼저 여야가 사활을 걸었던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진교훈 후보가 큰 표 차이로 당선이 됐습니다. 먼저 정리해 볼까요? 네, 어제 열린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정말 뜨거웠는데요. 진교훈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김태우 국민의힘 후보를 17.15%포인트 앞서면서 승리를 했습니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진교훈 후보가 13만 7천 표를 그리고 김태우 후보가 9만 5천 표를 받았습니다. 진 후보는 개표 내내 두 자릿수 격차를 유지를 했고요. 또 평일에 치러진 보궐선거였긴 했지만 여야가 사활을 걸면서 총력전을 편 탓에 유권자들의 관심이 크게 쏠리면서 투표율 48.7% 기록했습니다. 네,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 패배한 국민의힘이 조금 전 비공개 최고위를 열었더라고요. 총선 앞두고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우리 당으로서는 사실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죠. 그리고 이번 선거는 사실 그 김태우 후보 개인전으로 치르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처음부터 제 개인적인 생각이었거든요. 아, 그러셨군요. 왜냐하면 이제 민주당 후보는 사실 잘 알려지지 않은 분이었고 김태우 후보는 물론 구청장도 지냈지만 그보다도 전국적으로 이름이 알려진 상황이었기 때문에 소규모 선거이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초기부터 이렇게 전략적으로 어쨌든 그 당 지도부가 총동원돼 가면서 이게 당대당 선거가 되다 보니까 네. 이 판이 커졌고 그런 상황에서 지금은 이제 당 지도부가 일정 책임을 분담하는 형태가 되고 말았거든요. 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이게 총선의 바로메타다. 총선에서 수도권 전체가 이런 민심이라면 어떻게 될 거냐 이런 것까지 모두 합쳐서 당의 특단의 대책, 특히 이제 서울 수도권 지역의 선거를 어떻게 이길 것인가라는 그 점에 대한 대책을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또 실제로 당 내부에서는 이미 좀 준비를 하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고요. 아, 그렇군요. 어쨌든 이번에 패하면서 비대위, 조기 선대위 얘기도 나오는데 사실 그대로 김기현 대표 체제로 갈 거라는 예상이 또 지배적인 분위기이긴 하더라고요. 지금 비대위를 구성하는 것 자체가 당의 혼란을 야기하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비대위 체제보다는 김기현 대표 체제로 그대로 가는 것을 원하는 것 같습니다. 좀 혼란을 좀 최소화해야 되니까 수습도 빨리 해야 되고요. 그렇죠. 그렇게 봅니다. 네. 박진영 민주연구원 부원장. 승리한 야당 입장에서 볼 때는 이제 국민의힘의 선택은 말씀 들었지만 어떻게 하는 게 좀 옳다고 보세요? 당대당 정치 선거가 됐습니다만은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 대결 구도였다. 저희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면은 책임 소재 문제에서 현재 국민의힘 지도부는 사실 큰 책임이 없어요. 애초에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공천을 안 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까지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상황이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김태호 씨를 사면을 시키고 또 이분을 또 어떤 형태든지 간에 출마하는 데 영향을 미쳤고 또 이 선거 와중에서 보면요. 김태호 씨를 대통령의 남자다. 이런 표현까지 여당에서도 썼습니다. 네. 결국은 여당에서도 당이 중심이 아니라 대통령실이 중심이 된 선거이지 않았나 이렇게 내부적으로 판단하는 것 같고요. 네. 그렇다면은 이 책임 소재 문제에서 김기현 지도부는 어쨌든 좀 약해지죠, 그게. 그렇기 때문에 저는 김기현 지도부가 사퇴하는 것은 안 해도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또 김재원 의원. 김기현 대표가 그동안 이제 대통령과
라인이라고 하는 후보라고 치켜서면서 김태우 후보를 좀 칭찬을 많이 하고 좀 띄워놨어요. 김 후보가 좀 낙선하면서 김기현 대표가 여기에 대한 좀 책임감에서 조금 자유롭지 못하다 이런 얘기도 좀 나옵니다. 근데 뭐 사실 선거에 이기기 위해서 뭐 저도 그 인터뷰하면서 좀 더 세게 왕의 남자다 뭐 이렇게 왕의 남자.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이게 이제 김태우 후보 개인의 역량 또 강서구가 여러 가지 그 어떤 지역 주민들이 요구하는 민원이라 할까 또 지역에서 해결되지 않은 여러 가지 문제를 김태우 후보가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 강서 개발론이라고 나왔죠. 네, 그리고 뭐 예를 들어 보궐선거 40억을 우리가 소요하더라도 김태우는 4천억을 가져올 수 있다. 이렇게 지역 주민들에게 설득하는 논리로 접근하는 것이 가장 뭐 유효적절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은 했지만 결국은 그게 잘 먹혀들지 않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뭐 저희들 전략적 배인이고 한편으로는 사실 이제 그 양당 모두 전국적으로 많은 분들이 직접 와서 선거운동을 참여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 시장 같은 데 가서 일일이 거기에서 그 장사를 하는 상인들 분들과 이야기를 해보면 뭔가 우리 당 운동원들 또는 우리 당을 지지하는 분들의 저 모습이 좀 설렁설렁하고 조금 민주당보다는 좀 열기가 좀 약했다. 그런 비판도 제가 실제로 받았거든요. 네. 전체적으로 이것이 뭐 어떤 한 분의 그 역할 그런 것에 초점을 두기는 좀 어려운 것 같고 거기 강서구가 강서 가불병 3개의 국회의원 선거구가 있는데요. 네. 뭐 당연히 이제 민주당이 3분 다 국회의원 현직 국회의원이지만 우리 당의 그 가불병 지역구 당협위원장 중에서 병 지역의 당협위원장이 그 김태우 후보와 그 경선을 했거든요. 네. 그 경선이 지고 나서 잠적해 버렸어요. 네. 그래서 이분은 아예 이제 선거에 도움이 안 주는 그런 지역적인 한계에 처하다 보니까 사실 밑바닥이 제대로 운영이 되지 않는 그런 좀 어지러운 선거운동도 사실 있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앞으로 당이 서울 수도권 선거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좀 잘 그 교훈 삼아 봐야 된다고 봅니다. 네, 그렇군요. 해비에서 그런지 목소리가 좀 간대 가라앉으셨는데 좀 힘내주시면 바라겠습니다. 오늘 뭐 힘낼 상황이 네. 아니어서. 네, 박진영 부원장. 그리고 반대로 민주당은 이제 이재명 대표 체제가 이제 좀 더 공고해질 것이다. 뭐 이런 얘기가 좀 지배적입니다. 사실 이미 공고가 되어 있죠. 네. 지난번에 영장 기각되면서 사법 리스크라는 부분들이 해소가 됐기 때문에 이미 좀 공고화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국민의힘이 사실은 이렇게 자주 흔들리고 위험 요소를 가지고 있는 것은 현 지도부 특히 이제 김기현 대표겠죠. 김기현 대표가 당원의 압도적 지지로 당선되느냐 아니면은 대통령의 후광 효과인가라는 이런 부분인 거예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 체제라고 하는 것은 당원들의 압도적 지지를 지금도 받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늘 공고되어 있다. 뭐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런 이제 부분에 있어서 선거에서도 승리했기 때문에 이재명으로서 총선에 승리할 수 있다라는 생각들을 의원들이 많이 갖게 되기 때문에 기존에 있었던 이 당내의 분란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많이 줄어들겠죠. 말씀하시니까 자연스럽게 질문 드릴게요. 이 친명 비명 간 어떤 갈등도 분명히 좀 있었지 않습니까? 뭐 이런 이번 선거 승리로 인해서 갈등이 좀 봉합되고 당의 안정을 찾게 될지 아니면 살짝 좀 이건 별개의 문제라고 봐야 될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정을 찾게 되는데요. 그래도 비판이 없어지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대신 이제 비판의 수준이 줄어들 겁니다. 그전에는 같은 당 대표인데 보고 죽어라 이야기한 거잖아요. 솔직히 네. 구속되라 이야기는 네. 정치적으로 죽어라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그런 이야기 못 하잖아요. 그러면 뭐냐면은 공천을 공정하게 해라. 당을 민주적으로 운영하라. 이런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은 저 공천 좀 잘 챙겨주세요. 네. 그 이야기 하는 거거든요. 결국은 국회의원들은 직권의 문제보다도 본인의 국회의원이 다시 되는 것이 네. 우선적인 목표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그래도 태클을 걸고 또 기회만 되면 발목을 잡으려고 할 겁니다. 그거는 대표가 가지고 있는 공천권의 일부를 어떻게든지 간에 훼손시켜서 본인에게 유리하게 만들려고 하는
정치적으로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렇게 좀 이해하면 되겠군요. 말씀 나온 김에 비명계 이현욱 의원 등 일각에서는 좀 오히려 선거 승리가 내년 총선에 오히려 악재가 될 거라는 그런 전망도 하더라고요. 그거는 오히려? 진짜 황당무계한 이야기 같은데. 자,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이겼습니다. 2002년 대선에서 이깁니다. 2024년 2022년 헷갈리네요, 갑자기. 하여튼 지방선거에서 이깁니다. 네. 잘 되려면 정당은 계속해서 가는 겁니다. 문제는 중요한 것은 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의 승리를 해석하는 방식입니다. 해석을 우리가 잘해서 이겨서 오만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나 겸손하게 이건 국민의 승리다. 우리는 국민만 보고 좀 더 낮은 자세로 가겠다. 그리고 내부 혁신을 하겠다. 그러면 국민들은 지속적으로 더 힘을 북돋아 주는 겁니다. 네. 그렇군요. 뭐 보선 결과에 따라서 앞으로 계속 오늘 내내 얘기가 좀 이어질. 한동훈 법무장관이 출석한 어제 법사위 국감에서는요, 여야가 전현 정부와 관련된 사안을 두고 충돌을 했습니다. 장가희 기자 설명해 주시죠. 네, 어제 사실 이재명 대표의 수사 놓고 공방 펼친 거 많은 분들 뉴스 통해서 보셨을 텐데요. 우선 박범계 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국회 표결 당시에 한동훈 장관이 했던 이 구속 필요성 설명을 문제를 삼았습니다. 그러니까 유죄를 너무 확정적으로 말했다는 겁니다.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법원이 기각한 것을 두고도 또 민주당과 여당의 공방이 이뤄졌는데요. 권칠승 민주당 의원, 검찰이 일방적으로 주장하니까 법원에서 기각이 되는 거다라고 했고, 여기에 대해서 한 장관은 영장 한 번 기각이 됐다고 그것을 무죄처럼 말하는 거 너무 오래 그러시네요.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네, 특히 가장 이목이 쏠렸던 건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한 장관과 야당 대표의 설전이었는데요. 발언 한번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너무 오래 그러시네요. 답변을 좀 해주십시오. 형님으로 호칭하고 부탁하고 보답해야 되는 공생관계, 이거 도대체 근거가 뭡니까? 검찰이 어떤 판단을 하고 있는지 보여드리는 건데 그게 문제가 있습니까? 제가 봤을 때 확정 편향을 갖고 계신 거예요. 위원님이야말로 죄가 없다는 확증 판단을 갖고 계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계속 또 질문한다. 아니요, 질문이 아닙니다. 질문은 제가 합니다. 답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질문 검찰이 야당 대표를 구속하겠다는 취지인데 저 정도 자신도 없어도 되겠습니까? 김경수 전 지사라든가 오거돈 시장, 안희정 지사, 김은경 장관 다 영장 기각됐었지만 실제로 중형받고 수감됐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결국은 그 결과를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야당은 이제 한 장관의 이재명 대표 체포 동의안 설명이 피의 사실 공표가 될 수 있다고 공세를 펴고 있습니다. 김재현 의원 어떻게 설득력 있다고 보십니까? 근데 사실은 체포 동의안을 가결시키기 위해서 법무장관이 국회의원들한테 설명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할 때 영장 범죄 사실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되고 왜 이 사실이 그 사실이 어떤 증거가 있는지를 설명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런 내용에서 이분을 왜 구속해야 되는지를 설명해야 되거든요. 그것을 피의사실 공표라고 하면 그것은 법무장관이 설명하지 못하도록 했어야죠. 제도상으로. 그러나 역대 법무장관들이 다만 이런 내용에 대해서 국회의원의 어떤 체포동의안에 대해서 이만큼 설명하지 않았다는 문제는 그에 대해서 그것보다는 좀 상세하게 설명했다. 그래서 지금 문제가 된다. 이런 정도의 취지거든요. 네. 그런데 한동훈 장관의 특성상 이 문제를 과거에 다른 국회의원에 대해서도 뭐 상세하게 설명을 했고 근데 체포동의안이 부결이 되었죠. 물론.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법원에서 영장을 기각하면서 기각 사유에다가 정당의 대표는 국민의 그 비판과 비평을 받아서 그로 인해서 또 다른 그 어떤 비판의 수단이 있다는 취지로 영장을 기각을 했거든요.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법원에서도 정치적으로 고려를 한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전체적으로 한동훈 장관의 영장 그 범죄 사실을 설명하고 그에 대해서 구속 사유를 또 설명한 것. 이것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야당이 주장할 것이 아니고 네. 앞으로 한동훈 장관의 손을 이제 완전히 떠난 것이거든요. 이 사안은. 법원에서 이재명 대표가 과연 무죄를 받을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 법원에서 판단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입증하는 것에 더 집중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닌가 뭐 네. 그런 생각입니다. 박시영 부원장님 연관해서요. 구속영장이 기각이 이제 무죄는 아니다라고 한동훈 장관은 얘기하고 있는데 기각 후 유죄 판결 받은 과거 사례들을 쭉 열거하더라고요. 그 한동훈 장관 보고 이제 조선 제일검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뭐 살짝 뭐 조롱조로 조선 제일혀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게 전형적으로 왜곡하는 거예요. 이게 본질은 뭡니까? 유무죄가 아니잖아요. 구속영장이 적합했는가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법에 양형 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형의 양을 정한다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닭 잡는데 소 잡는 칼을 쓰면 안 되는 거잖아요. 법이라는 것은 그 기준까지도 정해져 있는 겁니다. 법무부 장관이면 그 정도 알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다면 구속영장이 청구한 것 자체가 본인은 잘못됐다고 인정을 먼저 해야 됩니다. 그런데 말을 이렇게 또 되짚어가지고 말장난으로 치환해버려요. 이게 사실은 한동훈 장관을 국민들과 특히 이제 야당 지지자들이 싫어하는 이유입니다. 아니 근데 저 양형 기준표에 따르면 네. 이번에 구속영장이 청구된 범죄 사실은요 징역 한 20년까지 그 선고될 그 정도의 범죄예요. 그런 중형이 선고되는데 지금까지 영장을 청구하지 않은 그런 사례가 있었나요? 저는 양형 기준뿐만 아니고 또 수집된 증거 또 더 나아가서 법원에서도 증거인멸죄는 성립된다고 또 판단을 했잖아요.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재판부에서도 유죄로 인정되면 어쨌든 어느 정도의 형이 선고될지 그것에 대한 문제이지 지금 마치 영장이 기각되고 그것이 국민들의 판단을 기대하라 국민들의 판단을 국민들의 판단에 넘기라 이런 식의 영장 기각에 대해서 민주당이 이렇게 들고 일어나서 마치 무죄 판결을 받은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지금 주장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법원이 영장 기각을 한 것에 대해서 부정하는 식으로 들릴 수가 있고요. 제가 자꾸 말씀드리지만 요거는 유무죄를 떠나서 영장이 적합했는가에 대한 먼저 선결적인 판단과 거기에 대해서 본인의 행위에 대해서 사과를 하든가 책임을 져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네, 여기 정리하고 한번 관련 발언 한번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그동안 민주당과 법무부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압수수색 횟수를 놓고 한번 공방을 벌인 적이 있는데 이에 대한 한동훈 장관 입장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376차례 압수수색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저렇게 저 숫자라면 매일 했었어야 되는데 매일 압수수색을 하지는 않지 않았겠습니까? 이제 보통 한 번 할 때 뭐 옆방 이렇게 여러 가지 하지 않습니까? 세는 방식의 차이는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제가 보고받기로는 이재명 대표의 자택이나 사무실이나 이런 압수수색을 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 뭐 어떤 범위를 어떻게 보실지에 따라서 기준은 다르겠습니다만 376회는 물리적으로는 그렇다면 지금도 매일 하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렇지는 않을 것 같고요. 민주당 의원께서 표를 들고 말씀하시던데 그 표 내용을 혹시 공개해 주시면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 설명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박지원 부원장님. 한 장관은 이제 376회 압수수색 횟수는 물리적으로 좀 불가능하다 이렇게 입장을 보이네요. 이거 숫자 노림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36회라든가 376회라는 것이 인권을 침해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일반인들이 사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다음 여기 또 우리 공공기관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것에 대한 문제의식이 전혀 없는 것이 저는 첫 번째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예를 들어 볼게요. 학폭의 가해자와 피해자가 느끼는 측면들. 가해자는 잊어버려요. 피해자는 그 숫자가 부풀어질 수도 있고 트라우마에 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통계라는 것들도 가해자의 통계와 피해자의 통계가 또 다를 수 있는 겁니다. 검찰이 뭡니까? 인권을 지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수사받는 분에 대해서도 존중을 해야 되는데 그런 존중의 심이 전혀 없다라는 것이 저는 이 발언에서도 느껴진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제가 이른바 그 문재인 정권 때 그 국정농단 사건으로 수사를 한 6군데서 받아본 적이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압수수색의 문제를 뭐 376회 이런 이야기 하는 분들은 좀 수사를 안 받아봤거나 아니면 이걸 뭐 엄청나게 부풀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저도 뭐 압수수색 여러 번 받았죠. 근데 압수수색이라는 건 그렇게 가능하지 않고 또 하나는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기 위해서도 법원 심사를 거쳐야 돼요. 그러면 압수수색 영장을 376번이나 받아서 압수수색을 했다는 것인데
그만큼 무슨 혐의가 있거나 무슨 문제가 있었겠죠. 그러나 이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저는 거짓말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어떤 패널은 나와서 민주당 출신 어떤 패널은 400번이라고 하고 어떤 분은 500번이라고 네. 숫자마다 달라요. 그래서 376회도 아마 언론에서 보고 말씀하신 것 아닌가. 압수수색 영장을 찾아봐야 된다고 봐요. 저는 뭐 한 30번 정도는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서로 주장이 다르기 때문에 네. 여기까지 얘기하고요. 장갈 기자, 이제 뿐만 아니라 윤석열 정부 공직 후보자에 대한 인사 검증 문제도 도마에 올랐어요. 그렇습니다. 청문회 도중에 청문회장을 나간 이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포함해서 이 신원식 국방장관 등 인사검증 논란이 된 인물들에 대해서 법무부가 인사검증 제대로 한 것이냐 이렇게 책임 추궁을 민주당이 이어갔습니다. 왜냐하면 이 과거 민정수석실에서 하던 이 인사검증 기능이 법무부의 인사정보관리단에서 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한동훈 장관은 인사정보관리단은 기계적으로 검증한 자료를 넘기고 법무부가 대통령실에 의견을 내거나 누군가를 추천하거나 그렇게 하지는 않는다 이렇게 언급했습니다. 네, 이균영 전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지적에 한 장관은 자료 수집만 했을 뿐이다라고 밝혔는데요. 자세한 발언 듣고 오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법무부에서 인사검증관리단에서 인사검증 한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 건 맞죠? 말씀하신 것처럼 네, 대통령이 지명하기 직접 때문에. 지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사정보관리단에서 자료 수집을 하고 대통령실 공직기각 비서관실에서 검증 판단을 하는 그런 구조로 진행됐다. 저희는 그 여부에 대해 가부 판단을 하지는 않고요. 자료들을 프로토콜에 따라서 자료를 수집하는 역할까지만 합니다. 이런 경우에 누락된 비상장 수식이 있는지 여부 이런 것은 1차적으로 수집하지 않습니까? 어떤 특정한 검증 대상을 가지고 검증 내용에 대해서 제가 검증 관여한 사람이 말씀드리는 건 적절하지 않고요. 그건 역대 네, 김행 후보자 검증 문제를 놓고도요. 이 야당에서는 인사 검증 담당자인 한 장관이 이른바 김행 파문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을 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과 결이 같은데요. 인사 검증 기능을 법무부의 인사정보관리단이 하기 때문인데 김행 후보자뿐만 아니라 여러 의혹이 제기된 사람들이 법무부에서 제대로 검증을 했는지 안 했는지 국민적인 의혹이 있다고 민주당은 계속해서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네, 김행 후보자 임명 여부에 대해서 대통령실 입장도 나왔나요? 네, 우선 대통령실 관계자는 정부는 어떤 선거 결과든지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번 보궐선거 결과가 17% 차의 패배는 사실 정권 심판론의 무게감을 체감하게 하면서 결코 가볍게 여길 성적표는 아니다. 이런 분위기가 계속 감지가 되고 있습니다. 네, 김재원 의원, 임명 좀 강행 기류에서 지금은 좀 분위기가 좀 많이 바뀌었다는 얘기가 좀 흘러나오는데 대통령실의 침묵이 좀 이어지는 것, 임명을 좀 이제는 회의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해야 될까요? 저는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정보는 없는데요. 과거 이제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고 계속 두고 있다가 임명을 결국은 하지 않은 사례가 윤석열 정부에 있었거든요. 네. 이번 사례는 어떻게 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또 해필이면 보궐선거 패배가 있고 김행 후보자에 대한 여러 가지 비판 논란도 좀 있기 때문에 대통령실이 조금 더 신중하게 결정하지 않을까 그런 입장은 있습니다. 다만 김행 후보자에 대한 그 공격 내용도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중에 인사청문회를 피해서 도망갔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내용이 다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런 내용을 다 살펴서 대통령실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박지영 부원장님, 청문 보고서 없이 임명된 장관급이 신원식 국방장관 비롯해서 이제 이미 16명입니다. 16명인데 야당 반대가 심한 만큼 이번에는 윤 대통령으로서도 좀 부담이 좀 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제까지 18명 했으니까 한 명 더 추가한다고 크게 부담을 느끼실까요? 대통령 스타일상?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제 이 문제를 접근하는 방식이 국민의힘이 이제 좀 잘할 때가 됐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대통령의 통치 스타일이라는 것은 쉽게 바뀌지 않거든요. 그럼 결국은 대통령과 다르게 국민들의 선택에 의해서 민주주의 기관이 된 국회,
또 국회 한 축을 담당하는 국민의힘이 국민들의 여론을 대통령에게 강하게 전달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 우리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결과도 국민의힘에서 자기들이 혁신하겠다는 이야기를 하기 전에 대통령의 국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이야기가 좀 터져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지 결국은 윤석열 정부도 바뀌는 거고 정치도 바뀌는 거거든요. 김행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민의힘에서 지속적으로 좀 더 센 목소리를 내주실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군요. 다음으로는 이제 하태경 의원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총선을 6개월 앞두고 이제 수도권 출마 선언을 했기 때문에 뭐 당 안팎에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김 전 의원님 어제 나경원 의원이 저희 프레스룸 출연해서 이 관련해서 홍 시장이 하태경 의원 발언에서 해당 행위다 뭐 이런 얘기들을 했는데 동의하십니까? 어떠십니까? 근데 이제 제가 4년 전에 제 고향 지역구에서 뭐 제 개인적으로는 차출되어서 서울 그 중랑구 을구에 그 차출이 되어서 그 출마를 해본 적이 있어요. 네. 그때도 우리 당에서 뭐 험지 출마를 요구하는데 제가 이제 정책위 의장이니까 당 3역 중에 하나라서 거절할 수가 없어서 출마를 했지만 그때는 후보 등록하기 얼마 전이었거든요. 또 그 현장에 가서 그 지역에서 출마를 여러 번 했던 우리 당 소속 그 후보자와 경선을 시켰어요. 네네. 그리고 경선 과정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제가 패배를 하고 돌아왔는데 이런 경우에 이제 우리 당에서 지방에서 그 당선이 되었지만 여러 가지 면에서 경쟁력이 있으니 서울 수도권에서 출마를 하라고 할 때는 하태경 의원처럼 일정한 시간도 주고 또 본인이 좀 가서 이길 수 있는 그런 여지도 주고 그렇게 해서 보낸다면 저는 굉장히 바람직한 일이라고 봐요. 근데 거꾸로 그냥 이 중진이니까 어디 가서 죽으라는 식으로 마지막에 보내는 이런 식의 험지 출마라는 것은 사실은 운영해서는 안 되는 제도라고 봐요. 그리고 우리 당에서 과연 몇 명이 이 서울 수도권에 가서 지금부터 표박가리를 해서 당선될 수 있을까?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당 지도부가 생각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기계적으로 뭐 예를 들어 4선 이상은 다 떠나라. 무슨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면 사실은 그것이 오히려 선거에 그 현지에서 활동하고 있는 분들과의 충돌도 있고 네.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그나마 지금 6개월 전이니까 망정이지 선거 한 달 전에 몽땅 뽑아서 어디로 보낸다면 저는 이길 가능성도 없다고 보거든요. 이런 여러 면에서 하태경 의원의 판단이나 또 결정은 굉장히 존중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존중한다. 네. 네, 저 지금 박지원 부원장님 얘기도 뭐 야당하고 엮인 얘기라서 하고 싶은 말이 많은데 오늘 시간이 모자라서 오늘 여기까지 줄이고요.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안 돼. 경기를 뛸 때 무조건 후회 없는 경기를 만들고 싶습니다. 네, 최근 끝난 항저우 아시안게임 탁구 여자 복식에서 우리나라 선수로는 21년 만에 금메달을 따낸 신유빈 선수 19살에 이룬 쾌거인데요. 국민 여동생으로 생각하며 많은 분들이 예뻐하시는데 예고해드린 대로 오늘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신유빈 선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지난 일요일이었습니다. 대회 일정 마치고 귀국했는데 많은 팬들이 찾아주셨어요. 뭐 금메달 따고 온 또 실감이 좀 나시던가요? 현장에서도 많은 응원을 받았고 또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시니까 네. 많은 행복을 느끼고 있습니다. 항상 경기장에서 저 취재할 때 만났었는데 스튜디오에 좀 생방송으로 나와 보니까 어떠세요? 너무 신기하고 좋네요. 생방송이라 실수하면 안 돼요.
네, 비국 인터뷰하면서요, 이 금메달하고 다른 메달들 목에 거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 지금 이 앞에 있는 메달들입니다. 어느 메달, 어느 종목에서 딴 거죠? 동메달 3개는 이제 단식, 혼합복식 단체전에서 딴 거고 네. 금메달은 여자 복식에서 땄습니다. 네. 특히나 이 21년 만에 금메달입니다. 뭐 다른 메달도 다 중요하지만 이 금메달 좀 보면은 어떤 생각 드세요? 사실 그 전에 목표는 전 종목에서 메달을 따는 거를 목표로 하고 갔는데 금메달까지 딸 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장가희 기자, 그리고 이제 사실 아시안 게임 끝나고 뭐 다른 국제대회 참가하느라 허리가 많이 좋지 않았어요. 이 신유미 선수가. 그랬군요. 그래서 많은 분들 걱정하시잖아요. 네, 지금 허리 괜찮아요? 네, 지금은 괜찮고 네. 이번 달 말에 있는 대회를 위해서 잠깐 휴식을 가지기로 했습니다. 어때요? 지금 와서 좀 치료는 받았나요? 뭐 어떤 네, 결과 치료 나왔나요? 받고 있고 네. 네, 크게 이상은 없다고. 네. 다행이네요. 저는 사실 탁구에 대해서 잘 몰랐던지라 이번에 아시안 게임 신유빈 선수 보면서 열심히 탁구를 봤거든요. 그런데 좀 궁금했던 게 이게 저는 입는 옷이 있잖아요. 그런데 다 같이 옷도 뭐 바지 아니면 치마 이렇게 맞춰서 입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다른 중국 선수들 보니까 짧은 반바지를 입고 하던데 우리 한국 같은 경우에는 치마 바지를 입고 하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이게 무릎을 약간 굽히고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좀 불편하지는 않았습니까? 어땠습니까? 그게 불편한 거는 전혀 못 느끼고 네. 다른 나라 선수들도 이제 자기가 편한 거 바지를 입거나 뭐 치마를 입거나 그거는 개인 취향으로. 그거는 네. 개인 취향으로 여러 개가 준비가 되어 있는 네. 거군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아시안 게임에서 여자 복식 전지희 선수와 금메달을 땄잖아요. 그런데 혹시 띠동갑인 언니와 함께 쳐야 되니까 전술에 대해서 얘기할 때 혹시 어떤 식으로 소통을 잘 해왔는지도 궁금한데요. 뭐 언니랑 대화할 때 나이 차이보다는 일단 복식 파트너고 또 언니가 제 의견도 잘 들어주니까 저도 편하게 말을 할 수 있었어요. 그러면은 그 세리머니도 호흡이 척척 맞는 것 같은데 언제 좀 내가 찰떡 호흡이다 이렇게 느껴졌는지. 언니랑은 일단 오랜 기간 맞춰봤기 때문에 네. 뭘 하든 호흡은 찰떡으로 잘 맞고 있어요. 그렇군요. 네, 또 찰떡 호흡이라는 게 금메달 따고 나서 이 전지 선수하고 태극기를 함께 딱 펼치는데 이 태극기 좌우가 바뀐 것을 금방 눈치채시고 좌우를 딱 바뀌더라고요. 태극기 검검감리, 요건 항상 이제 염두에 두고 태극기 항상 바라보나 봐요. 태극기를 펼쳤는데 그냥 제가 보던 모양이 아니어서 네, 그건 자연스럽게 다시 고쳐. 국제대회 나가면 항상 태극기 이렇게 잘못 들어서 뭐 논란이 되긴 하잖아요. 그래서 좀 더 태극기를 항상 이렇게 유심히 바라보고 항상 유심히 보나 봐요. 어떤가요? 아니 저희 유니폼에도 항상 태극기가 있고 네 가는 곳마다 태극기가 있기 때문에 네, 그건 자연스럽게 바로 세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이 호답복식에서 동메달 딴 다음에 이 시상식에서는 양볼 이거 볼하트 한 거죠. 이 볼하트 했을 때 너무 귀엽다. 그래서 중국에서도 아주 크게 화제가 됐었는데 이거 같이 했던 임종훈 선수는 약간 좀 부끄러워하는 느낌이었는데 네. 이거 누가 먼저 하자고 한 건가요? 제가 오빠한테 시상식 올라가기 전에 언제 동메달을 따보겠냐고 하면서 이거 짜서 올라가야 된다. 그랬더니 오빠가 흔쾌히 받아주더라고요. 그리고 임종훈 선수가 또 신유빈 선수의 옷깃을 좀 이렇게 여며주는 그런 모습을 또 취하기도 했는데 케미가 굉장히 좋은가 봐요. 네, 오빠도 너무 좋은 파트너고 저도 또 그렇게 좋은 파트너를 만나는 건 행운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신유빈 선수 그리고 사실 뭐 이번 대회 운이 좋았다고 스스로 몇 번씩 얘기했는데 원래는 항저우 아시안 게임이 작년에 열리는 거였는데 코로나19 때문에 1년 연기돼서 올해 열리는 거였잖아요. 작년 열렸던 부상 때문에 원래 출전하지 못하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운도 노력이라고 하잖아요. 그만큼 노력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번 결과가 나왔다고 보면 될까요? 저는 네, 노력도 하지만 운이 굉장히 좋은 선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열심히 노력을 하면 지금처럼 좋은 운이 찾아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말 많이 뭐 거의 쉬는 날 없이 연습했다고 보면 될까요? 어떨까요? 네, 거의 안 쉬는. 네.
그렇군요. 또 운 얘기 나온 김에요. 이 여자 복식에서 세계 최강이라고 하는 중국조들이 사실 8강에서 다 떨어지면서 탈락하면서 어떻게 보면 이변 아닌 이변이 있어서 중국조들 뭐 남북 선수들이 결승에서 해서 이겨서 금메달 땄잖아요. 혹시 중국조들이 결승에 올라와도 뭐 이기고 금메달 딸 자신감은 뭐 준비는 돼 있었다고 보면 될까요? 일단 저희는 상대가 누가 됐든 똑같은 플레이를 하고 저희가 자신 있게만 하면 좋은 경기는 만들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상대는 누가 됐든 네, 다 똑같았어요. 혹시 중국조 다 떨어졌을 때 어떤 기분 들었었나요? 뭐 기분보다는 우리 플레이를 어떻게 할 건지 언니랑 많이 생각을 작전을 가져갔던 것 같아요. 사실 신유빈 선수는 어릴 때부터 워낙 탁구 신동으로 유명했잖아요. 무한도전에도 나왔었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한 편의 성장 드라마를 보는 것 같다 이렇게 보기도 하는데 관심을 이번에 더 많이 가지게 됐을 거예요. 또 삐약이라는 별명도 있고 그런데 이런 관심을 좀 즐기는 편이에요? 아니면은 요즘은 좀 식당 갈 때 모자도 좀 푹 눌러 쓰고 그렇게 가는 편이에요? 어떠세요? 일단 이렇게 관심 가져주시고 응원을 해주시는 것 자체가 정말 큰 행운이라고 네. 생각하고 이게 저의 또 선수 할 수 있는 원동력,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원동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삐약이 얘기 나왔으니까 말인데 삐약이라는 별명을 좀 부담스러워한다는 얘기도 있는데 좋은가요? 아니면 좀 다른 별명이 있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입장인가요? 일단 좋게 봐주시는 거니까 너무 좋습니다. 그렇게만이죠. 네. 그렇군요. 또 성장 드라마 얘기가 나왔으니까요. 이 성장 드라마 하면은 슛돌이 이강인 선수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 그런데 이강인 선수 굉장한 팬이라고 들었어요. 네, 이강인 선수도 팬이고 스포츠를 다 좋아해서 모든 스포츠를 좋아합니다. 혹시 이제 둘 다 이번에 금메달 땄잖아요. 축구에서도 금메달 땄고 신유빈 선수 금메달 땄고 이번에 뭐 이강인 선수 뭐 경기를 봤는지 그리고 혹시 만났는지 궁금한데. 제가 시합하느라 정신이 없어서 다른 종목 스포츠를 못 보고 그래서 좀 아쉽네요. 나중에 꼭 보고 싶나요? 어떤 거요? 네, 보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사실 신유빈 선수가 나온다 그래서 어제 신유빈 선수가 과거에 텔레비전에 나왔던 거를 쭉 유튜브로 봤거든요. 그런데 그 탁구를 치는 폼이 선수들마다 다 다른가 봐요. 그래서 신유빈 선수는 5살, 6살 때부터 탁구를 치는 폼이 이렇게 왼손을 들고 주먹을 줬다 폈다 하면서 이렇게 치던데 이렇게 치면 금메달 딸 수 있는 건가요? 폼을 좀 바꿔야 되나요? 어떻습니까? 저도 모르게 습관인 것 같아요. 네, 어렸을 때부터. 네, 다른 선수들은 또 중국 선수 보니까 왼손으로 치면서 오른손은 또 이렇게 주머니에 손을 넣는 것처럼 이렇게 또 하기도 하는데 이게 선수들마다 다 다른가요? 어떻습니까? 네, 각자 스타일이니까 뭐 크게 신경은 안 쓰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했던 인터뷰를 보면 이 유빈 선수가 훌륭한 선수가 되기까지 이 탁구 선수였던 아버지의 영향을 또 많이 받았다고 보여지고 언니하고 5살 차이가 나죠. 언니하고도 탁구를 어렸을 때부터 쳤다 이런 인터뷰 내용이 있던데 지금도 가족끼리 탁구를 치는지 탁구를 치면 아버지가 이기는지 신유빈 선수가 이기는지 어떻습니까? 지금은 안 치고 어렸을 때는 많이 쳤는데 지금은 안 치고 마지막으로 했던 경기는 초등학교 때였는데 그때 졌으니까 최근 정적은 진 걸로 제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아무튼 이제 어릴 때부터 탁구를 시작해서 최연소 국가대표 그리고 도쿄올림픽 출전 그리고 이제 아시안게임 금메달까지 땄는데 지금까지 오기까지 힘든 적도 굉장히 많았을 것 같아요. 혹시 뭐 포기하고 싶다 뭐 이런 순간도 있었나요? 포기하고 싶다보다는 일단 작년에 부상 때문에 좀 힘들었던 시간을 보냈는데 손목 부상이었죠? 네, 손목 부상. 너무 오랜 기간 끌고 가서 그걸로 좀 지쳤던 것 같아요. 그랬군요. 또 어린 나이 이렇게 좀 국제 무대에 많이 선 만큼요. 이제 어디 나가도 긴장하지 않는 모습 저희가 보기엔 그렇거든요. 어떻게 긴장감은 어떻게 해소하는지 뭐 본인만의 마인드 컨트롤이라고 할까요? 그런 방법은 있는지 좀 공개 좀 해주세요. 제가 생각할 때 연습이 잘 되어 있다면 저는 긴장감은 별로 안 느껴지는 것 같고 또 긴장을 하는 게 나쁜 거는 아니니까 전 좋은 거라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크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연습만이 긴장을 해소하는 길이다. 그렇군요. 신유빈 선수에 대해서 어제 또 열심히 찾아봤거든요. 찾아보니까 좋아하는 음식이 저는 뭐
스파게티, 파스타, 피자 이런 게 나올 줄 알았는데 간장게장, 곱창, 허거, 닭발 이렇게 나왔어요. 이게 일명 약간 아재 입맛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실제로 탁구할 때 힘내기 위해서 어떤 음식을 먹는지도 좀 궁금한데요. 저는 한식을 좋아해서 네, 밥을 많이 먹는 네. 그러면은 정말 닭발이나 이런 허거도 드시나요? 어떻습니까? 네, 좋아해요. 좋아해요? 그렇군요. 또 신유빈 선수 SNS도 하는데 또 연습할 때 외에는 또 좋은 곳도 다니고 맛있는 것도 먹으러 가고 그렇게 하세요? 어떠세요? 네, 저도 쉬는 날에는 이쁜 카페 같은 것도 가고 네, 그런 시간을 보냅니다. 요즘은 또 어떻게 지내세요? 요즘은 이제 쉬는 시간이 거의 없어서 연습하는 거에 집중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신유빈 선수의 이 휴대전화에 그 배경화면이 방탄소년의 뷔였어요. 그래서 좀 많이 화제가 됐는데 최근에 좋아하는 또 K-팝 스타들이 있다면 어떤 가수들 좋아하고 그런 모습도 좀 궁금한데요. 어떻습니까? 저는 K-팝을 이제 다 좋아하기 때문에 뭐 요즘에는 뉴진스 많이 좋아해요. 뉴진스를 많이 좋아한다. 알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요. 이제 지난 도쿄올림픽에 이어서 내년엔 파리올림픽에 출전할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아직 결정은 안 돼 있지만 꿈의 무대일 텐데 금메달 다들 바라고 있을 텐데 어떤 각오를 갖고 있는지 부탁드릴게요. 저는 후회 없는 경기를 만들기 위해서 그 과정부터 충실히 집중을 한다면 제가 원하는 경기를 만들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그 과정에서 결과도 따라온다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네, 신유빈 선수 보고 아주 큰 에너지를 받았다고 하는 분들 저희 주변에 굉장히 많은데 신유빈 선수 앞으로도 그런 모습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도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활기찬 하루 보내시고요. 고맙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